안녕하세요. 자식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엔 저 젊을 때와는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 부모처럼 모시고 따르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게 시부모가 눈치를 보는 사회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 살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혹여 시부모인 저와 남편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지 않게끔 애초에 잘 만남을 자주 갖지도 연락을 종용하지도 않았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아들을 통해서만 했었고요. 하지만 세상 일을 일반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서로 간의 동상이몽이 사람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죠. 저는 이 채널의 애청자인지라 요즘 시대에 고부관계로 인한 사건과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일어난 고부 갈등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경기도의 한 시골에서 남편과 딸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충청도에 살다가 중매로 이어진 결혼을 하게 되며 남편이 살고 있던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아들 둘은 불쌍해서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남편을 꼭 닮았습니다. 특히 첫째 진우는 얼마나 마음이 선하고 여린지 학교에서 곤충 채집 숙제라도 내주면 잠자리 한 마리, 논두렁에 메뚜기 한 마리 잡을 때도 미안하다며 어찌나 눈물을 글썽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착한 애가 앞으로 이 모진 세상을 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남편과 진심으로 걱정을 했을 정도로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 형이 하는 일이면 뭐든 다 따라할 정도로 자기 형 껌딱지로 자랐죠. 연년생이었던 두 아들은 기특하게도 서울의 대학교에 차례로 진학을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했어요. 저와 남편은 조금 무리를 해서 서울의 방 2칸짜리 전셋집을 큰아들에게 구해주었고 바로 다음에 큰아들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붙은 둘째 또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넌 대학교에 전공까지 네 형 따라가니? 엄마,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거 몰라? 형이 가는 데는 동생도 간다.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네 형이 좋아? 형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아, 물론 엄마 아빠 빼고. 대학 졸업 후 큰아들은 전공을 살려 공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 이번엔 형 따라서 안 가고? 엄마, 취업은 현실이잖아. 난 형이 하는 건 뭐든 다 따라하고 싶긴 한데 형처럼 눈썹 휘날리면서 일에 치일 자신 없어. 난 적당히 벌고 워라밸 좋은 안정적인 삶을 살래. 그래, 제발 회사까지 나 좀 따라오지 마라. 엄마, 제가 저번에 사드린 안마의자 아빠랑 잘 쓰고 계세요? 요새 농사일 하는 게 정 같지 않고 힘드시다면서요. 그러게 주말에 제가 내려와서 딸기 다 수확한다니까 왜 그렇게 무리를 하셨어요? 오늘 내일 제가 다 따고 갈 테니까 이번 주말엔 푹 쉬세요. 아셨죠? 하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효자였던 큰아들은 젊디 젊은 나이 27에 그만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퇴근 후 횡단보도를 지나던 큰아들을 졸음운전을 하다 미처 보지 못한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그만 덮쳐버렸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수술실 앞에서 제발 큰아들의 정신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번만 큰아들의 목소리를 더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건만 결국 큰아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끝내 큰아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에게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인 한 번 더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큰아들은 몇 년 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해 뒀다고 하더군요. 병원 측에선 우리에게 큰아들의 장기기증에 동의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큰아들의 유지를 받들어 장기기증에 동의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신장과 간장, 심장, 3개의 장기를 3명의 생명에게 나누어 준 후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큰아들다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펑펑 울며 용서를 구하던 그 운전기사에게 전 저주를 퍼붓지도 그렇다고 용서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큰 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후 큰아들을 친 트럭 운전기사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고 큰아들이 언제 존재했냐는 듯 세상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죠. 부모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생 자기 영과 붙어 살았던 둘째는 고시 공부도 멀리하고 한동안 방황하더니 언제 한 번은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아빠, 이젠 내가 형 대신이야. 나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할게. 그리고 형만큼은 못하겠지만 엄마, 아빠한테도 형 목까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날 봐서라도 힘내. 우리가 계속 슬퍼하면 그 착한 형은 우리가 걱정돼서 차마 저승으로 떠나지도 못할 거야. 그 철없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는지, 그리고 둘째가 이렇게 된 건 모두 큰아들의 죽음 때문인 것 같아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린 둘째 아들의 말처럼 다시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끔 울컥울컥 차오르는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로 지새는 밤이 있을지언정 둘째의 말처럼 우릴 걱정할 큰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살아갔죠. 둘째 아들은 고시 공부를 한 지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그중 반년은 제 형을 잃은 슬픔에 빠져 보낸 날이 대부분이었지만은요. 그렇게 둘째는 구청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힘들어서 봉사는 절대 못 다니겠다던 둘째는 생전 자기 형의 유지를 받들려던 건지 봉사단체에 가입해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봉사활동을 다니더군요. 그러면서도 다른 주말엔 꼬박꼬박 저와 남편을 보러 집에 내려오기도 했고요. 이후 둘째는 공무원이 된 지 5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온 며느리는 둘째에게 들은 것처럼 살갑고 활달한 아가씨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마다희라고 합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처음 본 며느리는 시종일관 쌩글쌩글 웃으며 어찌나 넉살도 좋은지 우리에게 어머님, 아버님 하며 살갑게 말을 붙이더군요. 그런 며느리에게 하나 특이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였어요. 저 아주 어릴 적에 친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제가 9살 때 지금 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남동생도 데려왔었고요. 사실 저 남동생하고 조금 차별당하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못되게 굴진 않으셨는데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아빠는 원래 집안일엔 관심이 없던 분이라 저에겐 신경도 쓰지 않으셨죠.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컸어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이렇다고 저 며느리로 안 받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저 잘할게요. 밝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가정사를 털어놓던 며느리는 잔뜩 풀이 죽어있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꼭 죄 지은 사람처럼 굴어? 결혼 반대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걸로 색안경 낄 생각도 없으니까 걱정 마라.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다던 둘은 둘째가 원래 큰아들과 살던 그 빌라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 모은 돈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집을 살 때 보태라며
혼수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주고 따로 3천만 원도 건네주었죠. 결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듣던 대로 며느리에게 별 관심이 없던 사돈댁은 결혼에 관해서도 무관심하더군요. 물론 한 푼의 지원도 없었고요. 저는 그런 사부인을 대신해 결혼 준비를 하던 며느리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그런 제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아가, 가전은 좀 알아봤어? 혼수는? 이불 같은 건 살림을 좀 해본 사람이 봐야 좋은 걸 사는 법인데 너 쉬는 주말에 내가 같이 가주랴?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선우 씨랑 평일에 일 끝나고 가서 고를게요. 그래? 그래라 그럼. 드레스 입어보는 건 언제가? 봐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사부인이 안 가시면 내가 갈까? 괜찮아요. 친한 친구가 같이 가준대요. 어머님, 농사일만 해도 바쁘실 텐데 저 너무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할게요.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분명 정중한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확실히 제게 거절을 표했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했지만 동네 여자들 말을 들어보니 서운하긴 해도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유, 이 여편에 평생 효자들만 끼고 살더니 요즘 애들을 잘 모르네. 특히 요새 도시 처녀들이 얼마나 깍쟁인데. 나도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가끔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 좀 걸었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 용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지. 뭐하러 생판 남이 며느리한테 전화하냐고. 아니, 난 그냥 애가 워낙 살갑게 굴기도 했고 부모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자랐다니까 마음 쓰여서 더 잘해주려고 한 거지. 내가 뭐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그랬을까? 그럼 시부모한테 처음부터 대면 굴까? 딸 같은 며느리 다 옛말이야. 괜히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금전적인 지원만 좀 해주고 둘이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들 도와주는 거야. 저는 정말로 저를 딸처럼 아껴주던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워낙 괄괄하셨던 분이라 표현 방식이 서툴긴 하셨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분명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요새 고부관계는 예전하고는 다르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 뒤로 둘째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며느리에게는 거의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제게 용건이 없으면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좀 아쉽고 서운하긴 했지만 둘째는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둘째는 제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었고 제가 오지 말라고 말려도 꾸역꾸역 2달에 한 번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내려올 때마다 며느리는 언제 대면 했냐는 듯 저와 남편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저는 동네 여자 말대로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 일이었구나 싶어 이후에도 아들 부부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킨다는 건 부모로서의 마음 한 부분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 저는 둘째를 결혼시킨 후에야 깨달았죠. 둘째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말이 원체 몸이 약해 힘들어하던 며느리가 그 와중에 회사에 야근할 일이 많이 생겨 요새 집에선 거의 배달 음식밖에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구청에 일이 몰려 자신도 퇴근이 자꾸 늦어진다면서요. 그럼 내가 반찬 좀 해다 주마. 그런데 내가 거길 다녀오려면 저녁엔 좀 무리겠구나. 나도 나이가 들어서 밤길 운전은 좀 무서워. 둘째는 괜히 저 고생스럽다며 말렸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던 탓에 둘째는 하는 수 없이 제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집에 반찬을 해다가 날랐어요. 평소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잘 먹던 젓갈에 겉절이에 멸치볶음이나 나물 등을 해서 말이죠. 게다가 몸이 약한 며느리를 위해 며칠씩 고아낸 곰탕도 한 소씩 가져다 줬고요. 며느린 제게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반찬 봤어요. 잘 먹을게요. 그냥 저희 부르시지. 그럼 저희가 가지러 갈 텐데요. 뭐하러 그래? 괜히 일하는 너희들 힘들게. 게다가 너 요새 몸도 안 좋고 많이 힘들다며? 어떻게든 너희들 돕고 싶어서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죄송해서 그러죠. 얼굴도 못 뵙고 그냥 돌아가시게 해서. 어머님, 다음부턴 반찬 싸다 주지 마세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괜찮다.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해다 주마. 그리고 내가 보약도 거기 지어다 놨으니까 잘 챙겨 먹어. 맛은 좀 거시게 해도 임산부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육아휴직이 어려운 회사에 다녔던 며느리는 출산 직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 예쁜 손녀를 출산했죠.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집에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의 도움도 없이 혼자 육아하기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었지만 분명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이 뻔했기에 전 이전보다 더 자주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하는 수고라도 덜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손녀가 태어난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 집에 반찬을 해다 주려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엄마, 이번 주에도 반찬 갖다 주러 와? 그래,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건 아니고 엄마, 앞으로 미리 전화 주면 내가 퇴근길에 한 번씩 들러서 반찬 가져갈 테니까 힘들게 집으로 오지 마. 갑자기 왜? 엄만 괜찮어. 겸사겸사 내가 한 번씩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매번 낮에 와서 집사람만 보고 가니까 난 엄마 얼굴 볼 일이 없잖아. 알았지? 아들은 그날 이후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러 직접 반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피곤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저와 남편을 보고 싶어서 왔다더니 아들은 집에 들어가 빨리 애를 봐야 한다며 얼마 머물지도 않고 후다닥 반찬을 싣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와 통화 한 번 없이 아들에게만 반찬을 가져다 준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쯤 되니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손녀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 먼저 전화 건 적이 손에 꼽던 제가 전화를 하니 조금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바뀌니? 옆이 소란스럽네. 아니에요. 집이에요. TV를 틀어놔서 그래요. 그래, 잘 됐다. 내가 이따 5시쯤에 반찬 좀 직접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예린이 얼굴도 보고 싶고 네 얼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다. 오늘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이따 봬요. 혹시 며느리가 집에 없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에 있다던 며느리의 말에 저는 반찬을 싸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평소에 막히지도 않던 차가 너무 막혀 저는 6시가 넘어서야 아들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제가 온다고 하자 나름 신경을 썼는지 외출복을 입고 있더군요. 편하게 있지 뭐하러 그렇게 차려입었어? 어머님 뵙는 건데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죠. 그동안 반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애 보는 게 하도 정신없다 보니 그만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괜찮다. 잘 먹었으면 됐어. 저번에 준 반찬은 다 먹었니? 그럼요. 너무 맛있어서 싹싹 비웠어요. 누가 해주신 반찬인데요. 아무튼 어머님 감사해요. 반찬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 나도 오랜만에 예린이랑 네 얼굴 봐서 좋구나. 차 막히기 전에 난 얼른 가봐야겠다. 반찬 냉장고에 잘 넣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렴. 저는 배웅 나온다던 며느리를 한사코 집으로 돌려보내며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평소에 연락은 잘 없었어도 여전히 살가운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겨우 계단을 다 내려와 생각해보니 휴대폰을 소파 위에 두고 왔더군요. 아들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위치해 있어 다시 계단을 올라갈 생각에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했지만 조금 전 막 잠이 든 손녀가 생각나 저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렸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고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무척이나 충분했죠. 매번 반찬 버리기도 귀찮네. 아우, 짜증나. 밖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오고 난리야? 며느리는 제가 싸다 준 반찬들을 모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어요. 맛도 보지 않고 뚜껑을 연 반찬통을 통째로 엎어서 말이죠. 너 지금 뭐 하니? 어머니. 제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부르자 제가 다시 온 줄 몰랐던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더군요. 반찬을 버리던 손은 허공에 멈춘 채로 말이죠.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매번 반찬을 버렸다고? 그럼 너 여태 내가 한 반찬들을 죄다 버렸니? 먹지도 않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며느리를 계속해서 다그쳤어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게... 그래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잘 먹지도 않는 반찬을 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나물이나 멸치볶음 같은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남편한테 말해서 겨우 못 오시게 해놨더니 왜 또 불쑥 찾아오셨냐고요. 저 어머님 이러시는 거 너무 싫고 불편해요. 너 우리 집에 오면 맛있다고 잘 먹던 것들만 내가 기억해서 만들어 온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뭐? 불편해? 그래서 내가 만든 반찬들을 죄다 버려버렸니? 그리고 네가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온 건데 밖에서 놀고 있었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시댁에서 주는 음식을 싫어한다고 해요?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좋아하는 척 한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저도 좀 놀러 다닐 수 있죠. 어머님이 집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집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괜히 뭐라고 하실까 봐. 정작 제가 진짜 힘들 땐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왜 관심 있는 척이세요? 설마 지금 시짜짓 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가 언제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니? 그리고 뭐 시짜짓?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못 배워먹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언제 한번 싫은 소리 한 적이 있어?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고 산 사람이 나야 나.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싫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야. 농사 짓느라 힘든 와중에도 너 챙기겠다고 계속 반찬 해다 날랐더니 그걸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감히 시어머니 간 음식을? 저 먹이려고 하신 거예요? 위선 떨지 마세요. 어차피 다 어머님 자식 먹이려고 하신 거면서. 예, 며느리 내 자식 아니니?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산모한테 좋다는 음식들을 이렇게 죄다 해다 날랐겠어? 이 썩을 거사. 넌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반찬통이고 뭐고 다 내버려둔 채 휴대폰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집에 들어오던 아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려 버렸죠. 엄마? 너 잘 왔다. 너도 알고 있었니? 내가 해다 준 반찬 싹 다 버려버리는 거. 그게 무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아들은 식탁 위에 고스란히 놓인 빈 반찬통들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대번에 상황 파악이 된 듯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설마 그동안 내가 몇 번 안 먹어도 엄마 반찬이 너무 빨리 없어진다 했더니
당신이 먹은 게 아니라 그걸 여태다 버린 거였어? 나도 못 먹게. 며느리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어 한마디를 남긴 채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아들이 절 불렀지만 저는 아들에게도 소리를 친 후 문을 쾅 하고 닫았죠. 내가 싫고 불편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했니? 그럼 앞으로 2번 다시 서로 안 보면 되겠구나. 넌 더 이상 내 며느리 아니다. 엄마, 어디가? 내가 데려다 줄게. 잠깐만. 너도 꼴도 보기 싫어. 혼자 갈 거야. 차에 올라탄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처량했어요. 여태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토록 참고 노력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며느리에게 누구보다 싫고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반찬을 손도 대지 않고 모조리 버려버릴 정도로요. 집으로 돌아온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다그쳤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죠. 뭐야? 뭐 그런 싹수 없는 애가 다 있어. 며느리 걔가 정말 그랬다고? 아, 그렇다니까. 나 속 시끄러우니까 더 말 시키지 말아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날은 어둑해졌고 이 집엔 올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렸고 문 앞엔 손녀를 품에 안은 아들이 죄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염치 없이 부탁 하나만 할게. 당분간 우리 예린이 좀 봐줘. 뭐? 아들은 제가 나간 뒤 며느리와 대판 싸움을 벌였다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은 저와 남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사실 집사람이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 낮엔 독박 육아에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울지. 잠도 잘 못 자지. 집에 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도 낮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있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 나도 어떻게든 집사람 도와주려고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해보고 주말엔 친구들하고 놀고 오라고 내보내주기도 했는데 그게 문제였나 봐. 몇 번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해방감이라도 느낀 건지 언제부턴가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하더라고. 그것도 하루 종일. 그래도 난 그게 집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일일까 싶어서 하는 수 없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도통 일 찾아올 생각은 없고 밖으로만 놀러 다니는 거야. 그렇게 점점 애는 안중에도 없어지더니 어떨 땐 나한테 말도 없이 친구들이랑 몇 박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 난 호라비처럼 일 다니면서 예린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오고 육아에 집안일까지 전부 도맡아 했지. 음식 해먹을 시간도 없는 와중에 엄마 반찬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됐나 몰라. 근데 그걸 버리고 있었다니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야? 아들은 며느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더군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자고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아들이 저를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일도 안 하는 자기가 밖에 놀러 다닌다고 애를 어린이집에 맡긴 걸 시모인 제가 알면 뭐라고 하겠냐며 집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입에 거품까지 물고 며느리가 화를 냈다고 하네요. 왜 자기 멋대로 사는 걸 시모인 제 눈치까지 봐야 하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밖에서 놀다가 제가 온다고 하자 불이 나게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던 거라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걸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뭐하러 그래? 엄마 괜히 걱정하고 속만 상하게. 그래도 난 이 시기가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 예린이 엄마니까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애도 내팽개쳐 밖으로 돈만 쓸어 다녀. 거기다가 감히 엄마 음식들을 버린 걸로도 모자라서 엄마한테 되먹지 못한 소리를 해대는 여자랑은 난 더는 못 살아. 우리 애도 못 맡기고 이미 이혼하자고 말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 나 당분간만 이 집에서 출퇴근 좀 할게. 우리 예린이 좀 봐줘. 미안해. 아기용품과 자신의 간단한 짐만 싸가지고 나온 아들은 정말로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농사는 남편에게 맡기고 집에서 손녀를 돌봤죠. 그렇게 닷새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들이 손녀를 보는 동안 저녁밥을 차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이내 문을 열러나간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내려놓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어머님, 아버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도 화가 난 표정으로 흠하고 헛기침을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며칠 전 저에게 악을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니 갑자기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냥 전 남편도 너무 밉고 저희 가족은 저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힘들어하는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이 남편이랑 손녀만 챙기는 어머님도 믿고 저는 못 받아본 아빠 사랑을 듬뿍 독차지하는 제 딸도 미웠어요. 세상이 저만 왕따시키는 것 같았어요. 뭐? 내가 언제 선우랑 예린이만 챙겼어? 너도 참 답답하다. 임산부한테 좋다는 보약도 몇 번이나 지어다 주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네가 좋아하는 줄 알았던 반찬들 산모한테 좋다는 음식들 죄다 해다 준 게 난데 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전화야, 네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내 일부러 안 한 거지. 정 전화하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하지 그랬어. 전 어머님이 오히려 불편하실 줄로만 알고 보약도 뱃속아기 생각만 하고 가져다 주신 줄 알았어요. 한번 베베 꼬아서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끝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뭐든 부정적으로 봤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자꾸만 저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제일 믿고 싫어서 어떻게든 화를 표출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꿎은 어머님 반찬에 화풀이하고 애도 내팽개치고 혼자 놀러 다니고 했는데 제 행동이 너무 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가족이라곤 당신하고 예린이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며느린 거의 통곡을 하듯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죠. 난 당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어. 몇 번 가던 정신과의 발길을 끄는 것도 당신이고 제발 적당히만 하라는데도 도를 지나친 것도 당신이야.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고 다들 당신처럼 이렇게 행동하진 않아.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거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은 난 절대 용서 못해. 협의 이혼 서류 내가 보낸 거 받았지? 우린 나중에 법원에서 봐. 돌아가. 여보. 아들은 며느리를 억지로 일으켜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 또한 며느리에 대한 화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자기 엄마를 보자 손을 뻗으며 울던 손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을 더 찾아와서 빌었어요.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으니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너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있길래 차도 없는 애가 대체 뭘 타고 오가고 있는 건가 지켜봤더니 글쎄 저희 동네 근처에 있던 숙박업소에 묵고 있었더군요. 결국 3일째 되던 날 저녁 그동안 며느리를 보며 많은 고민을 했던 아들은 며느리를 일으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3일을 거의 굶다시피 했는지 며느리의 볼은 푹 패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애잔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쏟으며 말했죠.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무릎이라면 얼마든지 꿇을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마. 그래, 좋아.
근데 난 당장은 당신은 못 믿겠어. 그동안 당신이 해온 짓이 있으니까. 당신 어차피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5개월만 여기서 살아. 여기서 우리 부모님 따라 농사 짓고 애도 보면서 우리 엄마한테 뭐든 배워. 너 반찬도 제대로 만들 줄 모르고 심지어 애 이유식도 만들 줄 모르잖아. 우리 엄마한테 애 키우는 법도 배우고 부모로서의 태도랑 인성 교육도 좀 받아. 그럼 내가 이혼 고려해 볼게.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하고. 정말? 할게. 나 할게. 이혼만 안 한다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어머니, 저 정말로 여기서 지내도 돼요? 그럼 어머님도 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들은 저를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남편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저 알아서 하란 뜻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내 교육은 좀 혹독할 거다. 언제든 못 견디겠으면 말해. 대신 그때 예린이는 두고 나가야 한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이상한 합가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며느린 정말 나물 하나 무칠 줄 모르더군요. 게다가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라니까 분유만 만지락대질 않나. 아기 목욕물 받으랬더니 김이 펄펄 나는 온수를 대야에 받질 않나.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넌 정말 애 엄마 맞니? 할 줄 아는 게 고작 기저귀 가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자, 봐라. 이맘때 이유식은 이렇게 보드랍게 씹힐 정도로만 묽게 만들어야 돼. 밥 먹이는 시간은 꼭꼭 지키고. 그리고 저 목욕물에 김 펄펄 나는 것 좀 봐라. 달기 들어가면 통닭이 돼서 나오겠어. 얼른 찬물 듬뿍 섞어. 아유, 느려 터진 거 봐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처음에 저는 며느리에게 노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일부러 더 못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도 쉴 틈 없이 농사며 집안일을 시키며 부려먹었죠. 그래도 며느리는 곧잘 네네 하며 제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열심히더군요. 예, 딸기를 그렇게 따면 상해. 상품같이 다 떨어져서 못 팔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농사가 처음이라. 거기 줄기 그렇게 밟으면 어떡하니? 얼른 안 나와? 죄송해요. 어휴, 자 봐. 딸긴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줄기를 넣고 잘 꺾어서 따야 하는 거야. 저 잘못 딴 딸긴 네가 먹어라. 지금 먹지 마. 씻어서 먹어. 맛있다고 일부러 다른 것들까지 이상하게 따면 안 돼. 그날 며느리는 한 바가지가 넘는 딸기를 모두 꼭지 없이 따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잔뜩 풀이 죽어 있는 며느리에게 저는 그 딸기들을 모두 씻어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그 옆엔 제가 손수 담근 딸기주 통을 가져다 놨어요. 딸기주 안 먹어봤지?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거다. 얘 선우야, 오늘은 네가 네 아빠랑 예린이 좀 봐라. 난 다이랑 술이나 한잔 하련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며느리 앞에 소주잔을 놓고 딸기주 한 잔을 따라주었답니다. 그동안 시짜지 당해보니까 어때? 아주 재밌지? 어머님, 죄송해요. 그땐 제가 정신이 나가서. 됐어, 딸기나 먹어. 이 딸기는 좋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맞지? 또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할 거면 하지 마라.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아니에요, 맛있어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며느리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딸기주가 생각보다 독했는지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진 게 꽤나 일찍 취한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대뜸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가르침은 너무 스파르타예요. 이건 뭐 제가 군대라도 온 기분이라니까요. 뭐? 언제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며? 그래도요.
이 팔목 좀 보세요. 이렇게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손으로 농사 배우랴, 육아 배우랴, 음식 배우랴. 하루 종일 얼마나 제가 힘든 줄 아세요? 저번에 저한테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소리를 막 치시더니 어머님 자식이어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었어 봐라. 애초에 그런 되먹지 못한 행동을 하게 키웠겠냐? 설사 그랬다면 지금쯤 내가 몽둥이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렸을 거다. 그럼 그냥 며느리 할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어른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부모라는 존재랑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맨날 새어머니랑 아빠라는 사람한테 귀찮게 굴면 내다 버린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 저한테 시부모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불편했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줄도 모르고 결혼 전에도 어머님 귀찮게 하면 저 미워하실 것 같고 처음에 반찬 싸다 주실 때도 제가 어머님 힘들게 하는 못된 며느리 된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그랬어요. 전화도 친정 부모님은 제가 전화 걸면 항상 귀찮아하셨으니까 어머님이 싫어하실 줄 알고 일부러 더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어머님은 남편이랑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맨날 사이좋게 하하호호 통화하시니까 제가 싫어서 전화 안 하시는 건가 싶고 괜히 질투도 나고 그랬어요. 어머님, 사이좋은 부모 자식이 대체 어떤 거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대로 쿵 소리를 내며 식탁에 엎어져 버리더군요. 난생 처음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불쌍한 것이 짠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베베 꼬이게 자라야 했을까 안타깝기도 했죠. 소리에 놀란 아들이 달려왔기에 저는 며느리를 방으로 옮겨 눕히라고 말해줬네요. 다음날 며느리는 전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지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짝을 두들기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으이구, 술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마셔야지. 너니 엄마한테 술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네? 엄마요? 그럼 시엄마는 엄마 아니니? 넌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지. 넌 이제 큰일 났어. 앞으로 또 전처럼 되먹지 못한 행동 하기만 해봐라. 그땐 진짜 얄짤 없어. 전에 말한 것처럼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거야. 알았어? 며느리는 제 말에 울컥했는지 결국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까지 괜히 코끝이 메워져 저는 며느리에게 얼른 손녀 밥부터 주고 오라며 호통을 쳤네요. 술에 취해서였긴 하지만 한번 제게 마음을 활짝 연 며느리는 이후론 한결 더 편해진 모습을 저와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항상 내내 하던 며느리는 가끔씩 제게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서로 네가 무생채가 맛있네, 내가 한 게 더 맛있네 하며 투덕거리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제게 넌지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예전부터 딸 가지고 싶다고 노래 부르더니 결국 생겼구만, 딸. 나한테만 딸이유? 당신한테도 딸이지. 얘 다이야, 네 아빠 간식거리 좀 챙겨드려라. 노인네가 입이 심심하니 시덥잖은 소리만 해댄다. 아빠, 뭐 드실 건데요? 떡 좀 드려요? 떡 좋지. 선우야, 너도 먹을 거냐? 네, 좋죠. 여보, 나 예린이 재우고 올게. 안 돼. 아직 예린이 잘 시간 아니야. 지금 자면 이따가 못 자. 당신 아빠가 그런 것도 몰라? 며느리는 어느덧 육아에 익숙해져 오히려 아들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농사도 집안일도 꽤나 손에 익었는지 나중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한 일을 하러 가자고 저를 퇴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며느린 그렇게 무려 8개월을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약속한 5개월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오히려 조금만 더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떼를 썼거든요. 심지어 8개월이 지났을 때도 안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이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것도 무리였고 서울 전셋집 계약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아 겸사겸사
자가 구매를 위해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는 아들을 따라 손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죠. 혹독하게 교육시켜 주신다더니 저한테 너무 잘해주기만 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혹독하게 널 교육시켰는데. 애정교육. 어때? 아주 호됐지? 그래도 너 앞으로는 행동거지 조심해야 한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고의야. 알았어? 울먹이며 차에 탄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를 갔어요. 여전히 사돈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이사를 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복잡한 표정으로 말해주더군요. 엄마, 제 남동생 있잖아요. 걔가 얼마 전에 절 찾아와서 1,000만 원을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주고 싶었는데 그땐 취업 준비 중이라 돈이 없었다면서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때문에 차별받고 살게 한 거 미안했다면서요. 그래? 받아둬라. 그리고 그 동생 결혼할 때 너도 그만큼 해주면 되지 않겠니? 사돈 총각이 그래도 그 집 식구들 중에서 널 제일 생각해주는 사람이었나 보구나. 가족이란 참 어려운 존재야. 그렇지? 저는 이제는 저와 남편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느덧 돌이 훌쩍 지나 두 돌이 머지않은 손녀는 그런 우리를 보며 뒤뚱뒤뚱 뛰어와 자기도 같이 안기더군요. 어눌한 말투로 엄마 엄마 하면서 말이죠. 저도 엄마처럼 우리 예린이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 건 또 뭐 있어. 걱정하지 마. 뭐든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네 뒤엔 항상 이 엄마가 있으니까 뭐든 겁낼 것 없어. 알았지? 저와 남편은 조만간 땅을 팔고 작은 텃밭만 가꾸며 그 돈으로 여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무리 평생 해온 농사라지만 요즘 들어 남편도 저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은 자기들이 주말마다 내려와서 돕겠다고 했지만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까지 떠넘기고 싶지 않아 저는 두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죠. 며느린 최근 이직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저희 집에 자주 내려오지 못한다며 전화로 징징거리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남편은 그래, 나도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죽겠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요즘 남편은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노년에 철부지 귀한 딸이 생겼다며 말이죠.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주말을 보내고 갑니다. 며느리는 볼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말하지만 전 지금 이 집을 떠나기 싫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를 한 후 유일하게 큰아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이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하늘에서 큰아들이 지켜보고 있을까요? 혹시 자기 없이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우리를 보고 서운해하진 않겠죠? 맞아요. 천사 같은 큰아들은 오히려 그때 며느리를 내치지 않고 품은 둘째와 저에게 잘했다고 따봉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큰아들의 기일엔 며느리도 납골당에 함께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주려고 해요. 우리에게 새로 생긴 딸이니 너에게는 재수씨도 되고 여동생도 된다. 그러니 하늘에서 며느리가 우리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 하고 부탁하려고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은 친부모 자식 같은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와의 사이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속 터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저와 제 며느리처럼 서로 간의 오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을지도요. 아무리 어려운 사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니 진심을 먼저 내보인다면 분명 그 관계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럼 여기까지 저와 며느리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가족과 행복한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랍니다.